자, 3단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 온난화하고 온실 효과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지구 열수지. 자, 일단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즉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체가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똑같이 방출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즉 흡수한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서로 같아가지고 거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바로 복사 평형 상태 또는 열 평형 상태,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지구에서는요,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같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면서 에너지 평형을 이뤄주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광선,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줘요.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가면 갈수록 복사하는 파장, 복사 파장이 고온의 물체는 짧은 파장, 단파 복사라고 하고요. 저온의 물체는 긴 파장, 장파 복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온의 물체는 짧은 파장의 복사,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복사 광선을 방출해주고, 지구처럼 온도가 낮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긴 적외선 파장 같은 경우를 보통 복사 광선으로 방출해줘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지구로 입사가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보통은 방출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구는 구형이잖아요. 이렇게 원형이 아니고 평면이 아니고 구형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위도별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태양이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의 고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도별로 입사하는 에너지 양이 달라요. 그래서 저위도는 일반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입사하고,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어떻게 돼요?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요.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로 방출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은 방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아서 에너지의 과잉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이렇게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는 에너지 과잉과 부족에 의한, 즉 이 에너지 불균형이, 이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현상이 즉 뭘 일으키게 되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게 돼요. 에너지 불균형 자체가 대기와 에너지의 순환을 일으키게 되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 즉 에너지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열수지 평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 불균형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발생을 하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이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출량하고 흡수량이 거의 같은 지역이 위도 38도, 37도에서 38도 선이 거의 제일 비슷하거든요.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우리나라가 위도 37도예요. 북이 37.5도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에너지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거의 비슷한 요 두 위도 지역에서 실제로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많아요.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저 중위도 지역에서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예요? 단파예요, 단파. 단파 복사 에너지, 보통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죠. 온실 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은 거의 통과를 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에 해당이 되니까 적외선을 주로 흡수하는 기체가 바로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해요. 즉 태양 복사, 이게 온실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표고,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지구 방출하는 적외선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구로 이렇게 재복사를 해버려요. 즉 적외선의 형태로만. 그러니까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서 열이 갇혀져 있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따라서 재복사를 해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는 열을 가둬놓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바로 온실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있어야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너무 높지 않고, 너무 낮지 않게, 또는 차이가 크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는 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화질소는 NOx 라고 해요. 예, NOx. 뭐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여기 숫자에 따라 달라지고, 오존, 예, O3, 이런 것들이 온실 효과를 잘 일으키는 온실 기체 등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뭐가?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대단히 큰 기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구의 열수지를 보게 되면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구는 지구에서 지표, 대기, 그 다음에 우주간에 나타나는 열 출입의 관계가 바로 지구 열수지에 해당이 돼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는 바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로 흡수조차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반사가 돼서 나가버려요. 그게 얼마냐면은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반사율이라고 하는데, 알베도라고 해요. 이거를 알베도. 행성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 알베도라고 하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30은 아예 흡수도 안 되고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0% 정도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 70%에서 자, 대기가 흡수라는 게 30은 이미 나가 버렸잖아요. 대기하고 지표 반사가 합쳐서 30. 나머지가 70이잖아요. 70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게 23, 지표면이 흡수하는 게 47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들어온 양이 100이기 때문에
나가는 전체 양도 얼마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10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30이 나가버렸죠. 나머지가 70이 나가야 되는데, 보면은 이 대기가 원래 흡수를 하고 있고, 이 흡수하는 양도 있지만은 지표가 방출했던 거를 흡수하는 양도 존재한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즉 보면은 태양으로부터 흡수되는 양이 23이고 지표에서 133만큼을 흡수를 해요. 133 여기서 23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6만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표는 지금 아까 태양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어요? 47을 받았죠. 그쵸? 그러면 아까 여기 대기 있죠? 온실기체가 다시 밑으로 재복사해주는 양이 얼마예요? 이게 98이에요. 그러면 47하고 98이 합쳐지면 얼마가 됩니까? 145란 말이에요. 그럼 145 중에서 133은 누구한테 주고? 대기한테 주고, 나머지 12는요, 그냥 바로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않고, 어디로? 우주로 그냥 바로 내보내버려요. 그럼 여기서 나간 게 얼마예요? 12만큼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에 얼마가 나왔어요? 30이 아예 반사가 돼서 나가버렸죠? 그럼 여기서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0에 12 하면 42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58만큼이 바로 위로 나가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기가 우주로, 땅으로 내보내는 게 얼마예요? 98. 다음에는 우주로 내버리는 게 58.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156.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열수지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표가 흡수하는 거는 얼마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47, 대기의 재복사 98. 합쳐서 145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45 중에서 대기한테 가는 게 얼마예요? 133. 그 다음에 12는 그냥 우주로 나가고, 대기가 흡수하는 거는 지표가 준 133과 태양이 준 23 합쳐서 156. 그럼 얘는 98은 지표로 쏘고 58은 우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전체적으로 반사 30, 지표 복사 12, 대기 복사 58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 네, 이런 식으로 수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실 효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얼마예요? 요거예요, 요거. 대기의 98이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기가 밖으로 내보내는 요 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8이라고 하는 양은 고정이에요, 고정. 정해져 있어요, 이 값은. 왜? 반사율이 30이니까 나머지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게 70이니까 지표가 내보내는 12와 대기가 내보내는 58, 이 둘을 합친 70값 자체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정이에요. 바뀔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저 값은. 안 그러면은 지구가 받은 양하고 내보내는 양이 어떻게 돼버려요?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저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열수지고, 지구 온난화는 즉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를 해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흡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표 재복사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가 흡수하는 요 총 에너지가 증가를 하니까 내보내는 이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지표로 재복사해주는 아까 98이라고 한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많은 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표에서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지구 온난화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게 되면 온실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지구 열수지 변동이 나타나고 그 열수지 변동 중에서도 지표 제복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나 온실기체 중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가장 커요. 자, 그래서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량이 늘어나겠죠? 지나친 산림 벌채하면은 광합성이 어떻게 돼요? 광합성량이 감소를 해버리니까 CO2 소비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 이게 왜 과도한 가축 사육을 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르는 가축이 뭐예요? 보통 낙농업에서 목축하게 되면 제일 많이 기르는 동물이 뭐예요? 고기 먹으려고 기르는 거. 뭐? 소. 그 다음에 소, 닭, 또 돼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중동이나 유럽 사람들은 많이 먹어요. 양고기. 예, 이런 고기들이 있는데 특히나 소나 양, 낙타는 뭐 고기를 먹는지 모르겠는데 먹긴 먹는데요. 자, 소, 양, 낙타 같은 동물들을 무슨 동물이라고 하냐면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반추동물. 뭐 하는 동물인 줄 알아? 혹시? 얘네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소하고 양하고 낙타의 공통점. 되새김질이에요. 얘네들은. 소 위 몇 개게? 소 위 몇 개게? 4개예요. 소 위는. 예, 양이나 낙타도 예, 위가 많아요. 왜 그럴까? 얘네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인데 우리 사람 몸에는 뭐가 있어요? 소와 효소가 있어가지고 분해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초식동물들인데 그 초식 먹는 풀인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소와 효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 안에서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양이라고 해요. 양곱창 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벌집양, 세 번째 위가 천엽, 네 번째 위가 홍창,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럼 먹었다가 개원에 첫 번째 위에서 먹어서 개원에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위로 보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다시 개원해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보내.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미생물 발효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되새김질을 하고요. 되새김질을 통해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일어나요. 그러면 미생물이 현기성 세균이라 얘네들이 발효가 일어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메테인이 발생을 해요. 메테인이 안에서. 그래서 소나 양이 트림을 하거나 방구를 끼면 안에서 메테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뭐 쟤네들이 방구 끼고 트림하는 가스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한데,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사람 인구수보다 소나 양의 마리수가 훨씬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목을 많이 하고 저렇게 목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기르는 동물들이 발생하는 트림이나 방구에 의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하는 게 주요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양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가 언제예요? 산업혁명 이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한 산업혁명 이후로,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확 늘어나게 됐고요.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도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보면은 이게 계속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주기성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가 같은 해라도 좀 많이 방출되는 시기가 있고 적게 방출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이 방출되는 건 언제겠어? 겨울. 왜? 뭐라니까? 난방. 난방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면 요 보통 높을 때가 겨울이에요. 언제가 겨울? 북반구가 겨울. 왜냐하면 북반구가 훨씬 더 남반구보다는 대륙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북반구가 겨울일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하고 대책 보면은 빙하의 융해,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빙하가 융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 온도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표 반사율이 줄어들어요. 지표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반사율이 줄어요. 지표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빙하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줄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줄고, 반사율이 줄면은 그만큼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구 열 수지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늘어나 버리게 되겠죠. 반사율이 줄어들면. 그다음에는 해안 저지대 침수로 육지 면적 감소, 곡물 생산량 감소. 그다음에는 강수량하고 증발량이 급격히 변해서 기상 이변. 그다음에는 생태계 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후대가 변해요. 그다음에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확산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주는 게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개념 속속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복사 평형,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구 반사율은 30%. 그 다음에 3번은 온실 효과. 그 다음에 2번은 X, O, X. 그 다음에 3번은 4번입니다. 네. 자, 뒤에 엘니뇨하고 사막화 봅시다. 자, 엘니뇨하고 사막화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구 전 대기 대순환. 자, 지구는 보면은 이렇게 순환 모듈 때문에요. 지구 전체로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 네, 지구 전체로 부는 바람이 있게 되는데 보면은 지구는 구형이잖아요.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아까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요? 남고 양극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은 저온이 되고요. 고위도 지역은, 아이고, 저온이 아니라 고온이 되고요. 고위도 지역은 저온이 되기 때문에 자,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해요.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 적도 지방에서 상승해서 공기가 쭉 따라서 양쪽 극지방에서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 뭐가 돼요?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은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자, 양쪽 극쪽은 고기압이 되고 가운데 적도가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불 거냐면, 예, 이렇게만 불 거예요. 즉, 북반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만 부는 북풍만 불게 될 거고, 남반구는 남풍만 불게 될 거예요. 즉, 뭐가?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이런 순환 큰 하나의 세포만 나타나게 될 텐데, 지구가 뭐래요? 자전을 해요.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힘이 발생을 하냐면,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뭐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랍니까? 회전을 한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운데가 적도고 여기 어느 한 지점을 보면은 지구는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요 한 중위도 지역을 보세요. 중위도 지역은 요 회전하는 반경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구 액체가 아닌 이상 고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역은 요 반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고, 요 지역은 요 반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거고, 적도 지역은 가장 큰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회전 속도는 같겠지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구가 도니까. 그지? 자, 그러면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고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고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는 하나의 원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원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힘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원운동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해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도별로 보면은 이 반경이 근데 길수록 원심력이 커요. 그러니까 적도가 가장 원심력이 크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원심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서 극에서는 없어요, 원심력이. 자, 그 다음에 각 위도별로 중심 방향으로 이제 뭐가 작용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가 작용해? 이렇게 다 같은 크기에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뭐냐면, 어느 한 지점에서,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이 중력하고 두 개가 합쳐진 힘의 크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예, 전향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전향력은 중력과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력이 바로 전향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향력의 크기는요, 적도는 중력의 크기하고 전향력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같아요. 원심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전향력이, 적도는 0이에요. 적도는 전향력이 0이고, 이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전향력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 변기에서 물 내리면 변기 물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욕조에서 그 욕조 마개를 빼버리면 물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돌면서 내려갑니다. 이 돌면서 내려가는 거가 바로 전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고,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요. 적도에서는 물이 안 돌아요. 그냥 쭉 빠져버려요. 전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구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 모듈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얘를 좀 크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반원, 4분의 1원을 그려보면,
자, 위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도 30도, 가운데 숫자를 여기다 써요. 위도 30도, 위도 60도, 얘가 90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상승해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요. 대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극에서는 원래 차가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내려온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요. 이렇게. 얘도 근데 여기서 이 자전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요. 예,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적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도 지역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가운데 0도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0도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적도 저압대라고 하고요. 기압이 낮은 적도 저압대라고 하고, 이 저압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0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90도 지역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극고압대라고 해요. 예, 여기를 극고압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 공기는 다시 몇 도에서 이 60도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순환 모듈을 만들어요. 순환 세포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운데 지역은 여기가 이렇게 돌고 여기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 양쪽 흐름에 따라서 공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순환하는 모듈이, 저기 세포가 하나가 또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0도하고 30도, 60도하고 90도 요 지역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요 순환은 온도차 때문에,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직접 순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직접 순환에 해당이 되고, 요 가운데 끼어 있는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요 순환은 양쪽에서 도는 순환에 의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간접 순환에 해당이 됩니다. 페렐 순환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공기가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상승을 하면 이 부분은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압되는 공기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있던 공기가 올라가잖아. 그럼 가운데가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지표에 있던 공기가 상승해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공기가 어떻게 돼요? 비죠? 여기 또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공기가 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어있는 공기를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압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버려서 일로 공기가 채워줘야 돼요. 예, 그래서 채워지는데 어떤 식으로 채워지냐면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채워지고, 그다음 요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발산해야 돼요.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퍼졌죠. 하나 어디로 퍼져요? 이렇게 위로 퍼져요. 그럼 이 지역은 봐봐요. 여기서 공기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모여요. 이렇게. 그럼 요 지역은 공기가 내려오니까 다시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불어주는 0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무역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역풍.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요 바람은 편서풍이라고 불러주고요.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똑같이 불어요. 근데 무역풍이 얘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어서 북동무역풍, 얘는 남동무역풍 이렇게 불러줘요. 무역풍 바람 자체가. 자, 보면 적도조합대에서는 공기가 수렴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압대죠. 공기가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중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30도 지역을 중위도 고압대. 그 다음에 60도 지역은 다시 공기가 수렴해서 상승하잖아요. 60도 지역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한대, 전선대. 네, 이렇게 불러주고 90도 지역은 다시 공기가 하강하잖아요. 극고압대. 예,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바람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예, 이런 식으로 예, 북반구, 남반구가 대칭형으로 이렇게 순환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바람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여기 엘니뇨를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지구 자전, 그리고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과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환 모듈이. 자, 그러면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자,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에,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있는 남반구예요. 적도 부근에 있는 남반구 동태평양 해역에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수온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적도거든요. 적도 지역에 있는 동태평양, 여기가 어디냐면은 남아메리카예요. 페루 있는데. 남아메리카 대륙 서부 해안, 여기가 전체 태평양 동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가 수온이 평소보다 상승하게 되는 이 현상이 엘니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주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권 때문에 수권이 영향을 받아서 생기게 되는 현상인데요. 보면은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은 이 바람이 뭘 만들어내냐면 해류를 만들어내요. 해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보면 남동, 여기 엘니뇨가 일어나는 지역이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남동 무역풍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해류가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남적도 해류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큰 4개의 해류가 여기서 이렇게 이 아열대에서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이 북반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해류가 아열대에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보면은 여기서 봐봐. 이 남동 무역풍 때문에 남적도 해류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해류가 가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부딪혀가지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나오고, 편서풍 때문에 남극 순환요가 나오고, 남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페루 해류가 나오고, 이렇게 4가지의 해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위에 있는 여기 남적도 해류가 바로 뭐 때문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는 남동 무역풍 때문에 흐르게 돼요. 참고로 난류예요. 얘는 찬바닷물이기 때문에 한류고, 얘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니까 얘도 한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를 보면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부는 무역풍, 이 무역풍이
평소보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약해져요.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그럼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북적도 해류값이 해류가 어떻게 돼요? 바람 때문에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요 해류가 어떻게 돼요? 약화돼요. 그러면 여기 있던 해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는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줘야 이 바람 때문에 남동 무역풍 때문에 여기 있는 해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뜻한 해수가. 그런데 얘가 일로 가? 못 가? 못 가요.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해류가 따뜻한 해수가 바람 때문에 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가 어떻게 돼? 멈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이 봐봐. 평소 때는 여기 있던 해류가 일로 가요. 여기가 비니까 아래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옆에 해안이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수조에서 여기 있던 물을 일로 뺀다고 해서 여기가 비느냐 그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큰 바다로 보면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 있던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쭉 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아래에 있던 바닷물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래에 있던 바닷물이 솟아서 위로 올라온다 라고 해서 용승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심해에 있던 바닷물은 수온이 찰까 따뜻할까? 차죠. 표층수는 따뜻해요. 햇빛에 의해서 달궈졌기 때문에. 그 적도 부근이니까 더 따뜻해요. 난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봐봐요. 여기 있던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로 가요. 그러면 여기가 비니까 요 아래에서 용승이 일어나 가지고 요 동태평양은 평소에는 수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요. 평소에는 낮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무역풍 때문에 여기 있던 해수가 이렇게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쪽 서태평양 쪽이 따뜻한 해수가 일로 가면서 서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요. 그리고 여기 있던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아래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여기 용승이 일어나서 동태평양 쪽은 수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요. 이게 평상시의 상태예요. 그래서 서태평양은 고수온이고 동태평양은 저수온이 상태가 되는 게 이게 평상시의 상태예요. 평상시. 즉 무역풍의 영향으로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어디로 이동을 해요? 남동 무역풍 때문에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쪽에서는 아래에서 여기 있던 해수가 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용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면 여러분들 한류는 난류에 비해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라든가 아니면은 용존산소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종도 많고 어획량도 훨씬 많아요. 난류에 비해서. 한류성 어종이 난류성 어종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동태평양 쪽이 표층수온이 낮아지면서 어획량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용존산소량하고 뭐가? 영양염류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온이 낮고 여기는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따뜻해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상승해요. 그럼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중심에서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생기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리고 수온이 낮으면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하강 기류가 생기면 고기압이에요.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쪽에 수온이 높고 수온이 높으면 증발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구름 때문에 비도 많이 내려요. 근데 동태평양은 상승한 공기가 순환해서 수온이 낮다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구름이 안 생기니까 날씨가 맑고 그 다음에는 강수량도 적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즉 동태평양은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건조합니다.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표층 수온이 높아 공기가 가열이 되고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저기압이 분포돼서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게 평소예요.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해버리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해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따뜻한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깊이가 여기서 훨씬 어떻게 돼요? 깊어져 버리죠. 왜? 바람이 여기 있던 해수를 이쪽으로 이동을 못 시켜줘서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 있던 해수가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서태평양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온이 상승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일어나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화가 돼서요, 적도 부근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 서쪽으로 못 가고 여기로 역류해서 거꾸로 스며들어요.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강수량이 많아져요. 상승기류가 강해지니까.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서 강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온수층이 두꺼워지니까 용승이 약화돼요. 그래서 용승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획량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장이 황폐화돼 버리게 되고,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못 오니까 평상시보다는 표층 수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 버리고,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비가 안 내리니까 건조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뭄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을 하는 거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무역풍 약화로 인한 뭐예요? 해수의 이동이, 즉 남적도 해류가 이동하는 양이 줄어들어 버리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엘니뇨다 라고 불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 수온 상승으로 인한 용승 약화, 그 용승 약화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장이 황폐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결국에는 엘니뇨죠. 참고로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면은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라니냐라고 불러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지면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일로 너무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무역풍이 세지니까.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이쪽 동태평양은 수온이 더 낮아지고 서태평양은 수온이 어떻게 돼? 더 많이 올라가 버려요. 만약에 무역풍이 강화가 돼 버리면.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하면 라니냐가 일어나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엘니뇨랑은 완전히 반대, 평상시보다 더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여기는 서태평양은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가서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더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낮아져 버리면 바닷물이 너무 차버리면 냉해가 일어나요. 냉해. 그러니까 바닷물이 너무 차니까 이 안개도 많이 껴버리고, 그 다음에는 비도 거의 안 와서 가뭄이 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바로 라니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라니냐 때는 서쪽 태평양은 강수량이 너무 증가해서 홍수가 나타나게 되고, 동쪽은 오히려 가뭄 피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람에 의해서 해수온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엘니뇨고, 엘니뇨 때 보면은 이렇게 평소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역풍 약화로 인해서 난류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는
이 남태평양, 이 남반구에 있는 아메리카하고 태평양 사이에 그 공간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지만, 엘니뇨는 규모가 커지면서 그 영향이 그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기상이변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다 준다란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시아에서 가뭄, 홍수, 그 다음에 올해 지금처럼 갑자기 한파가 온다던가, 호주의 산불, 얼마 전에 요새 미국에서 산불 났잖아요. LA에서. 유럽의 이상고온, 남미의 홍수.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어딘가는 가뭄이면 어딘가는 홍수고, 어딘가가 한파면 어딘가는 폭염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균형이 맞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엘니뇨는 가뭄, 산불, 홍수 등 지구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농작물의 재배지하고 수생 변화, 생물 개체수와 서식지 변화, 그 다음에는 어업, 또는 농업, 여러 가지 현상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일어나게 되는 기상이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엘니뇨 자체가. 원래 이 전체 지구 대기 대순환하고 해류하고 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이해가 좀 쉬운데, 이 통합과학에서 이 내용이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시간을 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렸어요.